오늘은 아주 간단한 테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Yes, No로만 대답해주세요. 상사가 당신을 회의나 정보 공유에서 은근히 제외시키거나 필요한 정보를 늦게 주거나 일부러 빠뜨린 적 있나요? 상사가 본질과 상관없는 사소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리거나 이미 한 일을 다시 하게 만든 적 있나요?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이 세 가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통제 전략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감정 폭발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걸 알고 있는 순간 당신 더 이상 게임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쟁포로 심리적 붕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인데요. 회사의 악랄한 직장 내 빌런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위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자는 괴롭힘에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 심리학이 밝혀낸 직장 내 파괴의 메커니즘, 밤새도록 되뇌었을 질문,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표적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겐 위협이었을 수 있어요. 가해자의 눈에는 당신은 제거해버리고 싶은 존재거나 만만한 먹잇감, 이 둘 중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해자인 그 나쁜 사람에게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에게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장담컨대 99%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있는 그 상사의 폭주 이면의 심리 상태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독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같은 심리 상태를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상사들이 아주 많이 가지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나르시시즘과 불안입니다. 나르시시즘이란 공감 능력 결여, 타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추가로 불안정성과 같이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항상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나고 싶은데 그게 잘나지 않고 들통날까봐 선제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되면 그 사람들은 리더십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위계 질서를 강요하죠.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조직원들을 만성 불안에 떨게 하고 비인격적인 감독을 해서 스트레스 증가와 괴롭힘 빈도를 상승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무기인 가스라이팅을 행사하게 해요. 이게 현실을 조작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서 피해자들이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하관계의 위력을 악용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가끔 간헐적 보상을 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실 전쟁포로 심리적 붕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인데요. 회사의 악랄한 직장 내 빌런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해자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처벌받을 비용을 영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권력과 통제라는 이익이 더 크다고 계산하는 거죠. 가해자는 피해자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역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일을 시킨다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반복하게 한다든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켜서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만든다든지 상의 없이 갑자기 업무 권한을 회수시키는 불안정화를 만드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럼 그 미치광이 방울뱀 같은 인간들의 수법은 알겠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회사는 몰랐을까요? 조직은 왜 침묵을 할까요? 조직은 종종
보통 가해자를 생산적인 인물로 피해자를 약한 인물로 인식합니다. 그럼 그 결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은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54.9%.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조직적 침묵이 낳은 비극의 무게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 둘 중 한 사람은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깊은 무력감에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이 가해자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신고를 할 담당 부서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가해자의 사내 영향력으로도 시스템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포인트인데요. 인사팀의 불신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을 신체적, 심리적 가해를 하는 행위라서 선진국은 이걸 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대 징역 10년, 프랑스는 형사처벌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위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자는 괴롭힘에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괴롭힘이 있다면 초기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꼭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뭐뭐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라든지 블라인드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전체를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 감정을 숨기고 관찰자 시점으로 이동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패턴을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공포가 없으실 거예요. 공포가 느껴지더라도 티내지 마세요. 아주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 가해자를 한번 보세요. 왜 저럴까? 무엇이 저 사람을 미친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황을 파악하는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트리거를 파악하고 빌미를 주지 마세요. 이건 조금 기분이 상하지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스킬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사전에 꼭 파악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세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도록 완곡하게 표현해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권력의 구조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분류를 바꾸면 게임이 바뀝니다. 저와 같이 매주 슬기롭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